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자님들. 저 역시도 청자님들과 똑같이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 애청자로서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인데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연으로 찾아오게 되었네요. 삶이란 건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사람을 한없이 어렵게 만들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듯이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죠.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이래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지 청자님들과 나누기 전에 간단한 제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친정은 말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어떻게든 저를 책임지려고 하셨지만 평소 아버지가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정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시며 제가 성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 역시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저에겐 어머니 외에도 감사해야 할 분이 한 분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귀인입니다. 저와 같이 어려운 가정엔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저 역시도 운이 좋게 어떤 기업의 친절한 회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담임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는데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이 무색하게 도착한 교실에서는 어떤 인자하신 여자분이 앉아 있으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일이지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얌전히 선생님이 설명하는 말들을 경청하고 있었죠. 선생님 말로는 그분이 하는 일이 재단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지원해주고 싶다고. 저로선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죠. 아마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잘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냐? 이런 말하면 재수없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했어요. 회장님도 당시 제 성적을 보고서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 거였고요. 저도 알아요. 그 당시 저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냐고. 아마도 저보다 더 잘난 친구들은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더욱 행운이었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후원을 받지 못했다면 고등학생 때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에요. 다들 자식들이 의대에 가면 좋겠다 하시겠지만 의대를 가서도 크나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의대 말이에요. 전국에서 수많은 소재가 들어오는 학과인 만큼 장학금을 타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학비 역시도 모든 학과를 통틀어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대학교 학과들이 4년제로 끝나는 반면에 의대는 그렇지 않아 더욱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회장님이 후원이 없었다면 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의대 졸업 이후에는 인턴에서 큰 병원의 레지던트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나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병원 옆에 있는 큰 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으며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다만 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결혼하고도 막 알콩달콩 붙어있는 시간이 그리 많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쟁통에도 아이는 낳을 수 있다고 했던가요? 저희 부부가 딱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뱃속에 있던 아이지만 어찌나 귀엽던지 세상의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잠시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게 됐어요. 의사 자격증이야 제가 쉰다고 해서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제 아이만큼은 부모가 옆에 서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도 특별히 그런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집에서 육아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충당했냐고요?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편의 월급도 적은 편은 아니었으니 남편 월급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겐 갑작스러운 외벌이 가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해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집에서 애만 돌보다 보니 가끔 바깥 활동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일을 하자 싶었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구하게 된 일이 월에 2번 정도 요양원에 방문하는 촉탁의, 쉽게 말해서 계약직 의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병원에서 일하는 만큼의 벌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돈벌이는 되는 정도였죠. 그래도 일을 시작하니 벌이를 떠나서 이전보다 생활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양원에 매월 2번 방문하는 정도였지만 쭉 다니다 보니까 저도 대충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건들이나 소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대부분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 이야기로 들었지만 좀 더 개인 간의 이야기는 의사인 제가 오면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주시는 노인분들 때문에 알게 되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요양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렴풋이 다 알게 되곤 해요. 그 덕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일도 가끔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요양원 안에도 참 별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중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노인이 한 명 있었죠. 왜 못 믿어? 우리 딸이 말이야. 정말 회장님이란 말이다. 딸이 여기 오면 당신 같은 노인네들이 나 무시했다고 다 일러줄 거라고. 평소와 같이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봐주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들린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요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직원들 반응도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고요. 저 할머니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래? 난들 알아. 진짜 돈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아니었으면 딱 다른 데 보내고 싶을 정도라니까. 저 할머니가 말하는 딸이란 사람 병원에서 본 적 있어요? 대체 왜 틈만 나면 저렇게 큰 소리를 친대? 내가 여기 다닌 게 몇 년인데 저 할머니 딸이란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다들 저 할머니 난리치면 쉬쉬하면서 딴 일하러 가는 거지. 늘 친절한 직원들이었는데 할머니의 소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지 다들 지친 모습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직원들의 모습을 보는 건 말이죠. 사실 저도 직원들이 말하는 할머니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에는 재벌집 사모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듣게 된 소란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죠. 저 역시 이야기는 많이 전해 들었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는 일이니 굳이 사람을 편견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에도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 일쑤였죠. 그도 그럴 게 진찰을 받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이 노인이 재벌집 사모님이란 별명으로 불리느냐 하고 말이죠.
앞선 소동처럼 할머니는 항상 자기 딸이 엄청 잘 나간다 말하면서 주변 노인분들에게 떡 벌리고 다니고 자기 딸은 어디 회장님이라면서 다른 노인들 말로는 허풍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왜 허풍쟁이냐고요? 그 잘 나간다는 회장님 딸이라는 사람은 이 할머니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벌집 사모님을 소위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었죠. 게다가 이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의 행동 역시도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나 히스테릭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날 본 게 처음이었지만 왜 다들 학을 떼는지 알 것 같았죠. 내가 지금 당신들이랑 똑같은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딸이 오면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말, 행동 전부 다 일러 바칠 거니까 딸이 너희들 가만히 둘 줄 알아? 항상 자기는 여기 덜 떨어진 노인네들이랑은 다르다며 본인 딸이 재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냐면서 떵떵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겁니다. 거기다 이렇듯 마지막엔 자기 딸이 와서 다른 할머니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말하는 사람,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거기에 자기와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너흰 서민, 나는 재벌 하고 비교까지 하니 좋아할 사람이 없었죠. 그나마 대놓고 애들이 하듯 따돌리지는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진찰 받던 어떤 할머니 말에 의하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렇게 대단한 재벌집 사모님이고 딸 가진 분이 왜 이런 평범한 요양원에 있어? 재벌집이면 더 좋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일의 발달은 어떤 할머니의 비꼼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할머니들은 이런 뉘앙스의 말을 주고받았고 그걸 들은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직원들이 노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말리느라 너무 힘들어했다면서. 아무튼 여러모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했죠. 큰 소리가 있던 그날에 본 것만 해도 에휴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저는 공평하게 노인들을 케어해야 하는 입장으로 딱히 누구의 편에 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를 뒤에서 욕할 때도 저마다 사정이 있겠죠 하면서 뒤로 이야기는 하지 말자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원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그래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제가 이 사정이라는 것에 휘말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요양원에 진찰을 보러 갔던 날이었죠. 너 인연이? 너 말 다 했어 인연아? 뭐? 인연이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복도를 지나는 순간 크게 소리를 높여 욕하며 싸우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와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됐던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얼른 뛰어가 두 사람을 말렸죠. 서로의 손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노인들은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게 조금만 다쳐도 크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일 생기기 전에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말린다는 게 정말 힘든 거 아시죠? 두 노인이 정말 화가 단단히 났는지 손속에 사정도 두지 않고 휘둘러대서 제가 말린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끙끙한들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씩씩거리며 소리 높여 싸우더군요. 아이고 딸이 회장이면 뭐해? 찾아오지도 않는데. 괜히 지 자식은 안 오니까 우리한테 괜한 화풀이야. 허세도 적당히 해. 뭐라고? 허세? 야, 우리 딸이 진짜 재벌이면 너 어떡하려고 나한테 막말이야? 너네 집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더만. 애들 입고 온 옷 꼬라지만 봐도 딱 알겠는데.
고라지?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왜? 내가 맞는 말 하니까 찔려? 그리고 당신도 자식 생각하면 제발 여기 그만 좀 불러. 자식들 10분, 20분 있다 가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자식이 오지도 않아서 매번 말만 많은 당신보단 내가 더 나아. 내 자식이 찾아오는 일에 왜 당신이 입을 대? 그래, 그냥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둘의 다툼에 웅성거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저마다 쑥덕대기 시작했죠. 다들 저 할머니 또 시작이네. 그냥 좀 참고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쑥덕대면서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를 싸늘하게 쳐다보거나 심지어 꾸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여긴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 본인이 불리하다 싶었는지 말리던 제 손을 작게 잡아당기더니 어린애처럼 제 뒤로 숨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것 봐. 자기 불리하다 싶으니까 의사 선생님 뒤로 숨는 꼴 좀 보라고. 당신 이쯤이면 그것도 병이야, 병. 이 기회에 선생님한테 그 병 단단히 고쳐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든지. 어떤 할머니의 말에 제 뒤에 있던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의 분위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저라도 여기서 자리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어 이제 그만 싸우라고 말을 하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도 다들 할 거 하러 가시라 말을 전하고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를 병실로 다시 데려다 주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의 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정말 서럽게도 우시더라고요. 나도 알아. 우리 딸이 나 안 찾아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진짠 걸. 우리 딸이 재벌이고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 건 진짜인 걸 어떡하라고. 처음이었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전 이때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으며 알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어째서 다른 할머니들과 대립하며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 딸 자랑을 해왔던 건지.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였습니다. 우리 딸이 오기만 하면 저 노인네들 전부 내 옆에서 찍소리도 못할 인간들이야. 매번 자기들 가족 오면 괜히 나한테 우쭐거리면서 자랑질이나 하고. 이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항상 열을 올리는 건 다른 할머니들의 가족들이 놀러온 후라는 걸 눈치챈 것도 이날이었죠.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국 다른 노인들에게 자식들이 놀러오거나 한 뒤가 대부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할머니들이 부러워서 질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런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를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던 일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네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매년 내 자식은 회장이야. 너희 집 애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런 말을 한 건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너희 자식들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내세우고 싶었던 거겠죠. 다른 할머니들이 전부 자기 뒤에서 저 집 딸이란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왜 저런데? 하며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다 제가 어떻게 이런 할머니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는데 이게 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힘없는 노인이 어떻게든 젖먹던 힘을 다 끌어내서 노년 즐겁게 지낼 친구들 가득한 이 요양원에서 혼자 고립됐는데 이게 안쓰럽지 않고 백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챙겨주고 진료도 더 꼼꼼하게 봐주게 되었죠. 거기다가 이런 하소연할 사람이 하나 없어서 어떻게 주 2 오는 의사 선생님인 저를 붙잡고 이렇게까지 할까 마음이 쓰였거든요. 물론 제가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를 잘 봐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 줄어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할 만한 일은 있긴 했죠. 어느 날은 다른 할머니들을 골려준다고 잔뜩 약 올리곤 제 뒤로 숨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지 않나? 또 이런 날들과 반대로 할머니들이 면박을 주는 말을 하면 잔뜩 의기소침해져서 저한테 하소연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절대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었죠. 그도 그럴 게 세상이 독불장군처럼 서서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으르렁거리기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한숨이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건 바로 저를 후원해준 회장님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오랜만에 뵙는 자리였어요. 아이가 생긴 뒤로는 서로 근황 같은 것들을 톡이나 문자, 전화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직접 얼굴 보기엔 저나 회장님이나 너무 바쁜 일상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이를 돌보면서 요양원에 다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에 일정을 조율하고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잡았죠. 오랜만에 만나는 은인 같은 회장님이었기에 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 예전에 회장님이 의대 졸업한 거 축하한다며 선물로 줬던 팔찌를 찾아 끼고 집을 나섰죠. 회장님이 이제 진정한 의사가 되었네, 축하해 하면서 건네준 팔찌였거든요. 평소 저에게 선물해줬던 것들과 달리 소박한 디자인의 팔찌였지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았던 팔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흠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겼지만 여전히 귀엽고 세심한 세공이 돋보이는 팔찌였죠. 아무튼 그렇게 회장님과의 약속을 잡은 날은 제가 요양원에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회장님이 괜히 쉬는 날 불러내기 미안하다며 일부러 잡은 제 출근 날이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픽업해서 저녁에 회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번거롭게 아이는 왜 데리고 가냐고요? 회장님이 제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회장님이 저보다 더 좋아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 회장님은 성공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진 않았어요. 예전에 간단히 이유는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가족이라는 것에 실망을 해서 그렇다는 말만 들었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아침부터 서둘러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이 역시도 오늘 회장님을 만나러 간다 하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엄청나게 신이 나서 흥분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회장님을 만나 잔뜩 설레어 있었던 저처럼 말이죠.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대? 아이, 사양반. 오늘 내 회장님 딸 알지? 걔가 웬일로 내 생일이라고 여기에 떡이랑 용돈을 보냈지 뭐야. 그 덕에 내가 어깨 좀 폈지. 내 딸이 나 싫어해서 안 오는 거란 못된 할망구들한테도 큰소리 뻥뻥 칠 수 있었고. 어머, 그럼 사람들이 먹고 있던 떡이 할머니 딸이란 사람이 보낸 거였어요? 우리 딸이 재벌인데 이깟 것쯤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말했잖아. 솔직히 선생님도 안 믿고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할머니는 아주 흥분해 계셨어요. 오랜만에 자기 딸이란 사람이 본인 챙겨준다면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보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놀렸던 노인네들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고 아주 뿌듯해 하시는 겁니다. 뭐 떡이랑 용돈이 어때서 그렇게 콧대까지 높아질 얘기냐 하시겠지만 용돈의 액수도 있고요. 이 떡이라는 게 정말 비싸다는 곳에서 맞춘 떡을 아주 박스채로 노인분들 한 명당 한 박스씩 통 크게 돌렸다는 거예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 생일이니 다들 간식으로 드시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깨가 하늘까지 솟아있던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일이라고 큰 턱을 쏘기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다들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재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식이 좀 부유하긴 한가 보다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잔뜩 신이 난 할머니는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딸이 보냈다는 떡을 아주 누구한테 뺏길까 싶어 숨도 안 쉬고 우적우적 드시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는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드시면 나중에 목에 걸리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하는데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컥컥 하면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됐거든요. 순간 너무 놀랬지만 제가 의사잖아요. 일단은 얼른 달려가서 제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법으로 목에 걸린 떡을 토하게 만든 다음 진료실에 있는 석션 도구까지 가져와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죠. 이런 경우 노인들은 잠시 목에 걸린 음식 때문에 생긴 가래만으로도 큰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제까지 놔드렸습니다. 참만 다행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옆에 있었던 것도 물론이고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도구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도요. 이 요아원에는 촉타기를 위한 진료실이 따로 있는 곳이라 가능했던 거예요.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이 아닌 이상해야 이렇게 진료실을 따로 배치해두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다행히도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10년 감수했겠지만 저 역시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순간 가슴이 철렁했었거든요. 항상 준비된 상황에서 일을 하던 저였기에 이런 응급 상황은 정말 오랜만이라 잘못하면 안 된다 잔뜩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일어서려던 그때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잠들어 있던 할머니가 언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팔찌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큰 소리를 냈거든요. 처음엔 본능적으로 손을 탁 뿌리칠 뻔했지만 상대방은 힘없는 그것도 방금 쓰러졌던 할머니라는 걸 금방 인식하고 차근히 팔찌를 얻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안 그러면 곧 죽어도 제 손을 놔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녁엔 회장님과의 약속도 있으니 얼른 서둘러서 진찰을 다 마쳐야 했고요. 그래서 의사 양반 말은 그 후원자라는 사람이 이걸 의사 양반한테 줬다 이 말이야? 아니 그 회장님이 누구야? 설마 이름이 김연희는 아니지? 정말 깜짝 놀랐죠. 회장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할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고 반문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 나도 만나게 해줘. 우리 딸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된다고. 거의 애원을 하듯이 말하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의 태도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회장님을 보고 싶다 하는 거냐? 회장님이 할머니의 딸이 정말 맞냐 하고 물었죠. 제가 본인의 말을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자 할머니는 얼른 자기 서랍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사진 뭉텅이를 꺼내자 그걸 자기한테 건네달라 하셨죠. 그리고는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사진 한 장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이지? 이게 다 내 딸 어렸을 때 모습이야. 자네가 오늘 만나러 간다는 그 딸이 진짜 내 딸이라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전 이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한국이란 나라가 좁다지만 인구가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중에서 저를 도와준 회장님이 어떻게 제가 다니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된다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안엔 정말 지금보다 젊고 앳된 시절의 회장님의 모습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그 애가 내 얼굴을 보려고도 안 한다고. 내가 천벌받을 짓을 저질러서 얼굴 보고 한 번만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 나 좀 데려가, 응? 나 좀 데려가서 우리 딸 좀 보게 도와달라고.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본인이 천벌을 저질러서 여태까지 딸을 못 보고 있다고.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섣불리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딸이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회장님의 의사도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요. 회장님은 정말 마음씨가 좋은 사람입니다. 매년 기부를 억대 이상으로 하실 정도로 말이죠. 물론 기부만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냐 물으면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은 기부를 기부해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기부했던 곳에서 그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씩 찾아가서 살펴보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주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회장님이니 정말로 큰 이유가 있지 않고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의 말대로 자기가 부모인데 안 찾아온다?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했죠. 그래서 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둘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이유를 말이에요. 더군다나 할머니 입으로 직접 말한 회장님한테 천벌을 저질렀다는 말 자체도 좀 찝찝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벽에 머리를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깨어나서 의식도 제대로인지 모를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벽에 박으려 하니 저도 모르게 경악해서 알겠어요. 알겠어. 회장님 여기로 부를게요. 하고 소리치고 말았죠. 할머니는 정말이지? 하면서 기뻐했지만 저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장님에게 전하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벌벌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에게 직접 말하자 싶어서 전화를 했죠. 그런 제 옆에서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계속 죽기 전에 우리 딸 만나네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빨리 요양원으로 와주실 수 없을까요? 바쁘실 텐데 이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앞에 있었던 일을 회장님에게 설명하면서 여기 할머니가 회장님 엄마라고 한다. 못 만나게 했더니 머리를 벽에 박겠다면서 그러고 있다. 사람은 살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자 회장님이 전화 건너편으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요. 주소나 보내주세요.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단 말은 들었지만 설마 여기였을 줄이야. 세상이 참 좋긴 한가 보다. 의미심장한 회장님의 말에 저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죄를 지어도 크게 지은 게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도착한 회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살벌한 분위기로 할머니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란 사람을 경멸하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제발 조용히 좀 살아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네가 보고 싶으니까 이러지. 네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딸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잖아. 엄마? 참나. 그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잘도 나오네요. 저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엄마? 지금 본인이 엄마 노릇을 잘하고 저를 만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사과하려 널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넌 매번 문전박대했지 않아. 제발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달라는 게 그리 힘든 부탁이었니? 둘 사이의 분위기는 냉탕과 온탕이었습니다. 한쪽은 오랜만에 본 딸이 반가운지 활짝 피어 있었고 반대로 회장님의 얼굴은 정말 얼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엄마는 딸인 저를 보고 싶어 하면서 제 딸은 영영 볼 수 없게 하셨잖아요. 그런 주제에 어떻게 제 얼굴을 보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여기에 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슬쩍 병실을 나서려는데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화난 얼굴로 저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너는 이 딸 실컷 보고 있잖아. 누굴 바보로 알아? 이 의사가 네 딸이잖아. 지금 누구 눈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으니까요. 사실 이번 사연을 전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전 사실 입양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올라가던 때 우연히 절 입양해 주신 엄마 아빠가 저 몰래 말하던 걸 듣게 되어 알게 되었죠. 딸한테 언제 말하지? 애가 알아서 크게 상처받기 전에 말해야 하는데 당신은 언제쯤 말할 생각이야? 요즘은 끝까지 말하지 않고 키우는 사람도 많대. 어차피 우리 팔자에 없는 자식이었어. 그냥 우리가 낳은 자식이다 하고 키웁시다. 괜히 애한테 상처 줄 필요는 뭐 있겠어? 당시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충격은 받았지만 정말 친자식보다도 더 친자식처럼 저를 잘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하며 저도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죠. 그런데 내 친부모가 회장님이라니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회장님 입만 보고 서 있었죠. 할머니 말에 당황했던 회장님 역시도 처음엔 부정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회장님의 모습에서 내 말이 맞잖아 하는 확신을 얻은 것만 같아요. 네 딸이 아닌데 네가 저 팔찌를 남줄 리가 있겠어? 퍽 둬. 우리 딸이 말이다. 감옥에서 나가면 딸이랑 같이 커플 반지를 하고 싶다면서 재소자 직업교육을 할 때 만든 팔찌가 있다고 편지에 썼었단다. 감옥에 나온 뒤에도 저 팔찌를 부여잡고 울곤 했었던 기억이 나. 그때 팔찌보다 크기는 커졌지만 어린 딸이 아닌 다 큰 딸한테 주려고 디자인만 똑같이 하고 어른용으로 만든 게 분명해. 늙었지만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팔찌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그러는 건 억지야. 애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래? 그럼 제 팔 한번 확인해보자. 네 말대로 정말 네 딸이 아니라면 팔에 그 자국이 없겠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게 제 팔에는 특이한 주사 자국이 있었거든요. 왜 어릴 때 맞는 불주사 있죠? 그게 심하게 상처로 남아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불주사를 맞더라도 저같이 자국이 심하게 남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주사를 맞으면 작은 상처는 기본으로 남고 심하게는 크게 흉처럼 남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죠. 그런데 그걸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퍼뜩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진짜 내 친부모가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이 내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제가 복잡한 눈으로 회장님을 쳐다보자 회장님은 더 이상 이야기를 숨길 수 없다 싶었는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담았는지 쉽게 달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사람의 한이 눈물이 된다면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회장님에게 들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회장님은 옛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가 키울 수 있는 개월수도 정해져 있어 저를 회장님의 엄마, 즉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할머니도 강력하게 저를 맡아 키우겠다 회장님을 설득했대요. 나도 내 자식인데 끝까지 내 품에서 키우고 싶었지.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 깜빵이란 곳이 애를 돌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야. 거기다 아이를 낳았다 해도 키울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널 네 할머니한테 맡긴 거였는데. 그런데 회장님이 출소해 보니 할머니가 그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버렸다 하셨다는 겁니다. 회장님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당장 돌려내 소리를 쳤지만 할머니가 딱 잘라서 깜빵 갔다 온 사람이 새삼 살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애야. 애한테 발목 잡힐래? 하면서 팔자일도 없던 생이별을 시켰다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뒷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사기로 깜빵에 들어갔던 회장님은 진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이 할머니한테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친모조차 자신의 결백을 믿어두지 않았다 하더군요. 난 너한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 내가 저질렀단 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간 거라 그걸 해명하느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 혹시라도 남들이 널 범죄자의 딸이라 손가락질할까 싶어서 널 찾는 일도 꾹꾹 마음에 눌러 담았었어. 그렇게 출소한 지 약 2년,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찌저찌 무죄 판결을 받고 진범을 찾았지만 저는 이미 입양을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어쩌다 누명을 쓴 건지 그리고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지 등등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더 자세하게 말하면 누군지 아실 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회장님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회장님은 누명을 벗고 나서 악착같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러는 와중에 틈틈이 입양 갔다는 제 행방도 찾아다녔고요. 저기 있는 이 할머니란 사람은 널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다시 새 삶을 살아라 나한테 말을 하더구나. 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 있는 피불치도 내 옆에서 떠나보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했지만 저런 사람이라도 내 엄마라고 쉽사리 뭘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 회장님은 본인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걸로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를 아니 제 친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삐뚤이 뭐라고 쉽게 정을 뗄 순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불편한 할머니의 뒤처리를 하겠다고 요양원까지 보냈던 거고요. 아무튼 다시 회장님이 저를 찾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을 하자면 절 찾아 헤매던 회장님은 그러다가 결국 제가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순간 자신의 존재를 알릴지 말지 고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고 결국엔 본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자기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접었다고 합니다. 친구 말로 자기 피부치를 포기하냐 하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 회장님의 친구란 사람도 입양이라는 저와 같은 처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회장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도 입양하라 아는데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성인이 돼서 안다? 마음의 상처야. 나 역시도 차라리 양부모님이 그 사실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한다고. 입양된 사람들에게 낳아준 사람은 낳아준 부모일 뿐이야. 어지간하면 입양해서 다들 제 친자식보다 더 좋은 대접해주려고 노력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데 친부모를 만났다? 오히려 절 키워준 부모에게 배신하는 건 아닌지 마음에 짐덩이가 생길걸? 저와 같은 입양이라는 처지를 겪은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 자기가 포기를 하는 게 맞다면서 결정을 내렸던 거죠. 하지만 저를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저희 집이 기울기 시작하고 제가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회장님은 앞선 제 이야기처럼 후원의 형태로 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입양 간 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니 성공한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도록 도와주자고 말이죠. 아무리 친구의 말에 본인 자식이다 밝히는 건 접었다지만 자식이 힘들게 사는 모습만은 볼 수가 없었대요.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면서 제 팔을 걷어 젖혔습니다. 그러고선 말했죠. 난 너를 보고 싶어 가끔 몰래 지켜보곤 했어.
네가 하교를 할 때나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날 넌 체육 시간이라 피굴하고 있었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운지 네가 체육복을 걷어입고 있던 순간 보고 확신했었지.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할머니의 곁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불주사 자국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 아기 시절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아주 떡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제 팔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불주사 자국이 말이죠. 그런데 사진이 얼마나 보고 봤는지 한참 달아서 코팅까지 되어 회장님의 지갑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장님과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가 한 말을 의심하지 않고 얌전히 듣고 있었던 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 그러니까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 역시도 저를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버린 건 아니라고 제 옆에서 말했어요. 본인은 절대 저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이죠. 나라고 손녀를 매정하게 바로 보육원으로 보냈겠어? 생각 많이 했다. 그래도 내 핏줄이니 이 어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속으로 끙끙 앓았단 말이다.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는 본인도 하는 수 없었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친엄마 걱정을 안 할 수 없었기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라고. 게다가 당시 집 사정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제가 본인이 돌보는 것보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게 더 건강하게 자랄 거라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아니었으면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예방접종도 다 맞고 했겠어. 저기 제 손에 있는 저 사진도 결국 내가 찍어서 쟤한테 준 거다. 내가 널 싫어해서 그렇게 보육원에 보냈던 건 아니야.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둘을 위해서 그 행동이 최선이라 생각했다고. 그걸 지금 애 앞에서 말이라고 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 인정하고 사세요. 저랑 얘를 갈라놓은 건 엄마고 지금 이 상황에도 자기 번호밖에 생각이 없는 것도 엄마라고요. 이깟 사진 한 장 주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입양아인 걸 알고 난 후 거의 30년 만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본인만의 잘못은 아니라며 저와 회장님에게 변명을 했지만 회장님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일절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한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왜 회장님이 이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회장님과의 사이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단 한 가지, 지금의 양엄마와 회장님이 서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겠네요. 양엄마는 저에게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며 펑펑 우셨고 회장님은 자기 잘못이라면서 펑펑 우시고 중간에서 저는 아주 시겁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에겐 한순간에 할머니가 2명이 생겨버렸죠. 다행이라면 아이가 이 상황을 크게 당황스럽게 생각하거나 싫다고 부정하진 않았던 거예요. 평소에도 회장님과 친분이 있던 아이였으니 오히려 회장님이 할머니라 하니까 자기는 친구들과 달리 할머니만 둘이라며 좋아하더군요. 재벌집 사모님 할머니, 그러니까 제 할머니는 결국에 회장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많이 애원도 하시고 제가 요양원에 가는 날이면 저에게 회장님을 불러달라 부탁도 하셨지만 회장님은 완고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며 용서하지 못한다 하시더군요. 그나마 제가 요양원 의사로 계속 일했기에 저를 통해서 안부 정도는 듣는 정도로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전과 달리 안부는 들을 수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전과 달리 기가 많이 죽으셔서 그런지 사람이 좀 다운되어 있다는 거였지만요. 이건 아마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청자님들이 생각하기엔 재벌집 엄마가 생겼으니 제 삶이 엄청 좋아졌겠다 싶으시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재벌집 친엄마를 찾게 되었다고 제 인생이 그리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원래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저였기에 힘들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긴 건 든든해졌지만 말이죠.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척 놀란 듯 했지만 저를 도와주었던 회장님이 친엄마라니 자기도 기쁘다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다만 걱정이라면 앞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 좋을까 싶은 고민 정도겠네요. 할머니가 둘이라며 좋다 방방 뛰는 이 아이가 제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괜히 절 싫어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번 일로 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굳게 서 있는 나무처럼 단단히 제 신념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저처럼 엄청나게 몰아치는 파도 같은 일을 겪고 사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은 청자님들 중에도 많이 있겠죠? 전 그런 분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꿋꿋이 살아가면 좋겠다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